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5.2만 명으로 약간 소폭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소폭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를 했다라고 하네요. 또한 재무부는 OECD 및 G20 운영그룹과 간담회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한도를 15%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제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배경은 저번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법인세를 하면서 전체적인 통화 부분에 대한 감소를 어떻게 보면 조세로 좀 충당을 하려고 하죠. 이런 전략은 MMT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동참률이 잘 나와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4월 수출 예상치를 상회했던 결과치가 나왔고, 피치 솔루션즈가 한국의 21년도 가계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등의 부양책을 통해 국내 가계 지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업률은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회복세를 접어들면서 개선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저는 조금은 개선 추이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보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부분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대만 가봐도 알 수가 있듯이 그 일자리에 카운터 알바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자리에 ATM기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키오스크가 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 형태로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뿌린 만큼 많은 조세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또 어떻게 보면 물가 추이를 또 동등하게 맞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은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이 버틸 수 있는 환경 중에서 여기서 도태된 자영업자분들은 안타깝지만 매우 힘든 시즌으로 아마 도래를 할 것이고, 아무래도 그만큼 국제적인 여행이 얼만큼 빠르게 회복이 돼서 왕래를 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89.8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 의사록의 테이퍼링을 우려 완화되는 한편 미국채 금리 하락, 증시 반등 등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88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가운데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와 하락이 따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한 번 더 제가 이런 내용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좀 짧게 미리 알려드린다고 하면요. 이런 원자재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의 고민은 지금의 고용률 추이가 실제 수당을 천천히 줄였을 때 그만큼 빠른 소비 효과와 물가 추이를 동등하게 맞춰주면서 고용률이 상승을 할 것이냐가 고민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원자재 추이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네,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자원적 국가가 얼만큼 질병 국가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 추이가 비상식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현상이 약간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보면은
뭐 저번에도 뭐 주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구리, 은 여러 가지 원자재 부분은 약간의 모순적인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 좀 있냐면요.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국가에서 그만큼 질병에 벗어나는 시점이 좀 어느 시점으로 도래를 해야 물가의 영향을 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한없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물가적 추이가 약간 페이크가 있다라고도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의 강세장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레스케일의 신탁 자산 보유량이 라이트코인이 조금 더 소폭 증가했던 추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정도도 눈에 좀 들어오네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추진 1만 달러 송금시 구색천 신고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 네무레스 카주에서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찬성이 39표가 나왔고요. 한 개가 반대표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상원 쪽에서 코인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은 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원이 결정이 되는 시점인데, 그 상원이 쉽게 그거를 용인을 해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코인베이스 상장 전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상장을 앞둔 한 달간 가격이 뚜렷하게 1달러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뉴스에 팔아라. 유통과 현금화 유동성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암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대비해서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래소는 뭐 위든 아래든 상관이 없죠. 둘 다 돈을 버는 구도이니까요. 그리고 캐나다 자산운용사 포보스가 이더 ETF 1100개 이더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재무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 투자자애들에게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2 조사 보고서 불확실성 커질수록 암호화폐 투자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자, 이번 조사에는 개인이 1만 유로를 가지고 있을 때 저축 혹은 금융자산에 투자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관찰을 했다. 선택직 중에는 비트코인 혹은 기타 암호화폐 항목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불확실성이 1% 오를 때마다 펀드 암호화폐 선택한 비중이 2%와 0.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네요.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면 이 멘탈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대한 시스템이나 디파이의 시스템이 아직도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 터지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다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정말 내가 많은 자금을 정말 이 내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고 하면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때 가서 뭘 좀 해보겠지라고 하면 아차하는 순간 한 가지라도 놓쳤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식을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상환 대처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의 전략을 좀 더 구체적이고 구상화시키고요. 금액이 더 크면 더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비유를 하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이 돈을 은행에 돈을 털려고 했었을 때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준비 과정과 치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돈을 벌 때도 자기만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은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옹호해 준다라고 해서 그걸 용서해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캠페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딱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발 20만 명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겨우겨우 낱길자 마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또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달러화의 미래라고 해서 보게 되면 케인즈와 케인즈의 제자들이 이번 어떻게 보면 통화 부분에 대한 지금의 규칙 그리고 룰, 법칙 이런 이 현실 세계관에 대한 룰과 법칙을 좀 만들어 놨죠. 금융 세계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준비하라고 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도 때부터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2016년에서 17년도 사이에 뭐 준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추적이 가능한 중앙 집권형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했고요. 주요국들의 디지털 화폐를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의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8월에 잭슨홀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8월 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다보스 포럼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 여름 시즌에 뭐 G7도 있고 뭐 올림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한 대응은 항상 수시로 정보를 잘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테스트 2014년 때부터 2022년도 올림픽 때까지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전송이 빠르고 편리하고 환전,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주로 NFC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카드로만 쓰는데요. 그 보면 휴대폰에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근처만 돼도 띡 해서 타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아주 중립적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다 정치적인 부분 다 내려놓고 서비스 문화를 좀 보게 되면요. 중국의 좀 대형 도시들은 정말 중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정말 모든 게 이 정도까지 편리할 정도일까 정도로 한국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도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체감상 중국은 정말 무서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이 상당히 두려워할 정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디지털 화폐 경쟁 중이며 디지털 화폐를 경쟁하는 이유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기초통화 점유율권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위안화에 대한 퍼센티지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 추이를 좀 더 높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보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미국을 제끼겠다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 점유권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MMT 전략을 쓸 때도 약간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은 가만히 있었지만 2등부터 나머지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치고받고 12DC 빠르게 연구를 했던 이유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통화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CBDC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는 배경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이 구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국가들은 이번 형태의 약간이라도 1%라도 좀 유통량 추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런 관점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들이 거의 뭐 스웨덴이나 나머지 뭐 유럽 국가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다음에 점유권을 조금 더 최소 못해도 영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에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유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 뭐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국가의 그런 통화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약간 쓸 수 있는 쪼코 같은 수단이 한 개가 더 생겼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웰스파고가 다음 달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상품이 많이 나오고요. 여름 시즌에 또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렴할 때 또 많이 사서 아마 가을, 겨울에는 또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에 대한 암호화폐에 따른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국세청이 2020년 회계연도 소득 신고서에 암호화폐 칸의 내용을 기입하는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자리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안에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전송하거나 교환하거나 그리고 재정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 체크가 의무 쪽으로 또 하기도 했고요. 하드포크를 받았던 부분도 세금 신고 대상, 소득은 분사 원전에 거래가 기록되는 시장가 기준으로 상정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미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나머지 국가들의 또 기준과 참고 자료로 인용을 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브스가 3월 3일부터 5일까지 변호사협회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세금법 컨퍼런스가 국세청이 암호화폐 사기 탈세 단속을 위한 숨은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보도가 3월 6일 기준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CNBC에 따르면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이용 NFT를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이멍구 자치구에서 경제발전계획 총괄부처인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채굴장 4월 말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공개 의견을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게 3월 2일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서 뭐 채굴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쇄를 하겠다 내용은 그전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보게 되면 17년도 9월 때부터 스탠스는 동일했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중단하고 퇴출로까지 강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소식은 제가 매번 체크를 하고 있지만 지구에 나왔던 소식이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아니고요. 계속 재탕을 우려먹는 형태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쪽은 아무래도 세력으로 쇼배팅을 좀 강하게 했던 그런 집단들이 좀 퍼뜨리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제정된 기업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 내역 상세적으로 공개하고 손익신고, 통화량, 투자 목적에 대한 기록이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보유 중의 암호화폐 수량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영국은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3월 30일 발표가 했고요. 두 가지 암호화폐 과제안이 암호화폐 매뉴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가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용을 해서 계좌 수가 2021년 만에 16만 개에서 47만 개로 급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증가한 수치는 30세 미만 투자가가 소유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태국 쪽은 생각보다 투자의 젊은 층들이 대거 많이 부자가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요건을 발표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준수해야 된다라고 3월 17일 날 또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과태료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뭐 어른이 좀 가르쳐야 된다, 이딴 헛소리를 막 찍찍하면서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별로 꼴보기가 싫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4년 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립서비스만 겁나 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왜냐? 왜 그래 왔냐라고 뒷받침 근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뒷받침 근거는 라인펀드 사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진척률이 나온 게 없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도 최근에도 금융에 대한 문제점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뭐 없어요. 예, 뭐 없습니다. 그쵸? 투자자 보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LH 사태 같은 경우도 좀 민감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스퀘어, 라인, 카카오, 넥슨, 뭐 다날 등등이 이번 시장에 좀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었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쪽에서도 많이 매입을 해줬고, 기타 중국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홍콩계 기업의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완벽하게 중국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홍콩계 쪽에서 좀 비트코인을 좀 많이 또 사 모으는 그런 일부 회사가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플의 소송의 주요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5월 달에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케줄로는 13일부터 14일 날 내용과 17일 벌써 중순이 다 지나갔으니까 과거건 다 집어치우고, 그럼 27일과 6월 4일 내용이 있는데요. 뭐 보게 되면 빵영과 크리스 라슨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빠르게 소명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못해도 여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딩 관리의 빵형이 생각보다 능력이 얼마만큼 나오는 것은요, 상반기 중에는 최소 못해도 결과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들도 이때까지 롱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면, 원래 불장이라는 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밍에 맞게 빨리빨리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뭐 돈 낼 거가 있다고 하면 합의를 해서라도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왜냐, 나머지 코인 회사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벌금 낼 거 벌금 내고 빨리 끝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 손실중, 넥슨, 비트코인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 뭐 1130억 원 정도를 비트코인을 매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 기준으로. 그때가 6,580만 원인데 지금은 조금은 내려가져 있는 실정이죠. 근데 뭐 넥슨 같은 경우에도 워낙 현금이 많은 형태이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입장과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이런 뭐 삼성과 넥슨을 좀 본다고 하면 둘 다 현금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금 가치가 매우 떨어지니까 삼성은 투자 쪽으로 그냥 현금을 다 소진하고 주주가치 친화 정책으로 또 배당을 역대급으로 또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네.
그러니까 기업 인수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시간만 갔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주가를 어떻게 좀 더 끄집어 올릴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채굴 회사나 거래소 회사들이 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주식도 같이 올랐거든요. 뭐 페이팔하고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넥슨도 그 영향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 더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뭐 게임 쪽과에 대한 코인과에 대한 관계도 또 뭐 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대표가 조금 핀테크 쪽에 관심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그 코인에 대한 그 유저를 게임 유저 쪽으로 좀 흡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미약하게나마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았나 라는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네, 우리 금융 디지털 자산 기업용 솔루션 참여 기업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또 보게 되면 세종, 다날, 비브릭, H다, 뭐 코인블러그가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대선 씨도 뭐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데 뚜렷한 뭐 그런 효과는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과거 법률 자본 제출이 재차 요구가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의 결과가 이제 못해도 6월 초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공사의 블록체인 분야 역량의 강화를 나서겠다. 블록체인 학회와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두 기관은 학술 정보, 지식 교류, 기반 서비스 공동 발굴 추진, 구축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올 여름 우리는 CBDC 안 할 거예요 라고 자꾸 페이크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우리도 할 거예요 맨날 했죠. 그때 우리 바보 취급했습니다. 나머지 언론사들도. 대신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CBDC가 하게 되면 CBDC 모델링이 아직 명확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익명성을 띠고 CBDC가 나올 것인지 익명성이 아닌 형태로 나올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매우 초점적으로 좀 맞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내용이 이제 8월 달에 실려지기 때문에 8월 달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고 연준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그리고 너희는 언제 시점에 CBDC를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네덜란드도 한 패권을 가졌던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시즌 쪽으로 통화에 좀 재미를 봤던 쪽은 다 한두 번씩은 좀 이렇게 코인을 좀 좋게 좀 바라보는 시선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좀 일치가 되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슨 트레일이 세계중앙은행 암호화폐 80% CBDC 도입 검토 중이다 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약간 자극을 줬고 중국에 한 번 더 또 치고 나가는 형태가 좀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형태에서도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층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상반기에 너무 많은 재미가 왔죠. 이때부터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보시게 되면, 자, 2021년도 때 얼마만큼 올랐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못해도 5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죠. 반대로 보게 되면 최고점에서
현 시점이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거의 55에서 6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코린이가 다 코린이 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뭐든 어떤 투자를 했던 간에 다 돈을 벌었어요. 왜?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번 하반기 때는 그럼 쉬울까요? 그건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 모험이 들어갑니다. 모험. 그럼 이 모험을 다 참가를 하냐? 참가자들만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모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모험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참가 대회가 있다고 하고요. 격투 대회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뭐 그런 대회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험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때까지는 괜찮아요. 예,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했고, 근데 하반기에는 이 모험에서도 참가자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비유를 했었을 때는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모험에 이제 알고 들어왔냐 모르고 들어왔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데, 모르고 들어오면 더 많이 잃겠죠. 참가하고 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변동폭이 꽤 더 커지고 힘들 거지만 이 정도까지에 대한 수익률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수익률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있는다라고 해도 내가 모험에 이미 참가를 했으니 최대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 있게, 그리고 대응은 빠듯하게, 빠른 실행력으로 내 계획과 약간은 조금 달라지면 여러 가지 부분을 빠르게 위기 대책 능력으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해서 좀 돌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대응책도 다 준비를 하시면서 하반기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저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보는데 여름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가을이나 추석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좀 더 연준이 보고 싶은 보고서가 좀 더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고위급 정상에 있는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봐야 약간 가을 정도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웬만한 리스크는 거의 다 여름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 겨울 시즌 때는 또 그만큼 시장은 좀 더 좋아지겠죠. 예, 좀 더 좋아질 겁니다. 단 변수는 겨울에 만약에 해당의 질병이 변이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그건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 더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은행들이 생각보다 돈에 대한 여유율, 지급 준비율이 상당히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업인이나 개인들이 또 대출을 많이 받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통화에 대한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자유롭게, 또 생각보다 뿌린 것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5천억을 뿌렸을 때 대략적인 부분, 그리고 그냥 예시로 보면 뭐 6조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뿌렸을 때 왜 자산으로 많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요새는 뭐 우리가 막 공포감이 막 있어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숏 배팅은 짧게 가져가야 되고 롱 배팅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괜히 숏을 길게 갔다가는 작살이 나겠죠.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런 뭐 경제적 이론을 모르시고 숏을 장기적으로 또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이 최근 건데요. 5월 14일 기준으로 이번에 하락장에 베팅한 개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시로 보게 되면 재밌어요. 하락에 이제 베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 숏배팅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그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무조건 나중에는 롱 배팅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숏이면 전 세계가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를 좀 보지 않고 그냥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입맛대로 그냥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바입니다. 네. 물론 코인 시장은 이게 또 접목은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제도권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차이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